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목소리가 들릴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지평의 정현찬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소개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소개를 덧붙이지 않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인권, 국제적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인권 경영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제 기업과 인권의 이해를 먼저 시작해 볼 거고, 그 다음에 기업과 인권 등장과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의 핵심 부분인 국제적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유럽을 배회하는 인권 실사 법제화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인권 경영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특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권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권 경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ESG라든지 최근에 화두가 되는 ESG라든지 종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과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인권 경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도 자료들인데요. 인권 경영 관련해서는 작년에 SK 하이닉스에서 인권 경영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경영 물론 그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서도 나름대로 인권 경영을 이행을 해왔습니다만 SK 하이닉스가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작년에 인권 경영 독립보고서, 인권경영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했고요. 올해도 SK하이닉스가 인권경영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고 SK텔레콤 역시 올해 인권 보고서를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기업들은 인권 경영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고 SK의 경우에 이제 별도로 인권 경영의 성과를 녹여내서 보고서를 발간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ESG나 CSR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특히 ESG 차원에서는 요즘 많은 대학생분들, 대학원생분들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도 참고를 하시고 나름대로 스터디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도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고 해서 되게 오래된 한국에서도 익숙한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커넥팅 더 다츠라고 해서 이제 선을 연결하다라는 직역하자면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그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사에서 했었던 말이고 이제 언뜻 사소해 보였던 이슈들이 훗날 연결돼서 이제 창의성을 발현한다라는 의미로서 사소한 것들도 의미가 있고 사소한 것들도 이 네트워크 관계망 속에서 큰 어떤 영향력 내지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창의성 관련해서 주로 언급되고 인용되는 격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권 이슈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우리가 경험해온 인권 이슈는 결국 관련이 없을 것만 같았던 사건 간의 관계에서 발생해오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사소한 것들이 결국은 그것이 마치 스노우볼처럼 쌓여서 굉장히 큰 참사를 만들고 큰 인권 이슈 내지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라나 플라자 참사가 있고요. 방글라데시에 있었던 2013년의 참사고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날까지도 인권 경영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참사는 추후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참사 이후에 2017년에 프랑스에서 특히 이 인권 경영을 법률의 형태로 제도화하는 입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런 이유는 나중에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참사가 있은 이후에 이 참사의 어떤 그 잔해물에서 발견된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세계 브랜드들이었습니다. 뭐 예컨대 H&M이라든지 이런 브랜드였는데 주로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유명 패션 브랜드들이
발견이 된 것이죠. 방글라데시가 실제로 그 섬유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저 참사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건물이 굉장히 좀 약해 보입니다. 그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개도국에서는 통상 이 전력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 건물의 옥상에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기를 두고 있었고 그 발전기의 무게도 엄청났겠습니다만 그 발전기를 돌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진동이 결국은 저 건물을 붕괴하는데 일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산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돌리기 위해서 저 건물 내에 많은 근로자를 배치하면서 속칭 닭장과도 같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으로 섬유 산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저런 참사를 발생시킨 것인데 문제는 유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인권적으로 굉장히 선진적이고 이슈가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청정 지역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산 과정에서 우리가 최근에 뭐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인권 침해 내지는 위험의 외주화를 국경을 넘어서는 저런 역의 인권 침해를 하면서 묵인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반성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컨대 이제 H&M이라든지 말씀드린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를 소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보지 않다가 하나의 경각심을 크게 울린,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스콘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제 통상 생산 공장을 두지 않는 기업으로 이제 대만의 폭스콘에 이제 외주를 주고 있는데 폭스콘에 있는 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기 시작했고 2010년 초반에 그런 이슈들이 다수 발생하였고요. 이것을 막고자 폭스콘에서는 이제 건물에 네트를 설치해가지고 건물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못하게 방지하는 되게 반인권적인 어떤 정책 내지는 대응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이슈가 되면서 결국은 폭스콘 자체도 문제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공급망 과정에서 가장 큰 이익을 혜택을 받던 애플이 일종의 묵인한 채로 혜택을 보고 교사 방조가 있지 않느냐, 연루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인권 경영의 차원에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한번 이 질문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국적 기업이 국경을 넘어서 사업 활동을 할 때 모국의 법 또는 국제 규범을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할지 예컨대 한국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의 기업이 필리핀의 현지 공장 내지는 자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 필리핀 자회사와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연 한국 기업은 이 한국의 모기업은 한국의 법, 모국의 법을 기준으로 필리핀 현지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제 인권 규범을 기준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가 준수해야 하는가 아니면 주재국 그 통상 개도국이겠습니다만 이 개도국 내지 주재국의 현지 법만 준수하면 되는가 이런 이슈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몇몇 한국 기업들의 경우에 인권 경영 정책을 발표하거나 현재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현지의 법만을 우선해서 준수하는 것처럼 명시를 해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사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경우에 현지의 법만 준수할 경우 우리가 지금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통상 개도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요 국가에 비해서 인권 내지 뭐 이런 법규들이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슨한 경우가 상당수가 있고요. 따라서 예컨대 그렇다라면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법만을 준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단한 사례라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장 근처의 지역사회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다. 해당 공장 지대의 기업들은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공장 근처의 수로에서 수영을 하던 아이들이 공장이 배출한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 아이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와
오염물질 배출 경위에 대한 내용을 기업 측에 공개 요청했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첫 번째 사례, 그 기업이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겠다고 교육시설이 열악한 교육시설에 지원을 하겠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피해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공장,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라는 자발적인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권경영의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피해를 야기한 것이고 이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이 피해자들 회복 구제에 기업이 나서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권 경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 경영과 이제 CSR, ESG랑 잠깐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제가 지금 강의 제목은 기업과 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업과 인권 경영을 마치 동의어처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을 좀 길게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인권 경영은 사실은 기업과 인권이라고 보통 해외에서는 기업과 인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기업과 인권을 인권 경영으로 동의어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면밀히 따지자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까닭은 인권 경영은 기업의 입장, 관점에서 기업과 인권이라는 표현을 번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행동규범 차원에서 기업은 인권 경영을 해야 된다. 결국은 기업의 관점에서 이걸 접근한 것이고 기업과 인권이라는 표현은 기업의 행동 규범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행동 규범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좀 더 사실 광범위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나마 거칠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인권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성 차원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율적인 반면에 인권 경영은 타율적인 요소와 자율적인 요소가 모두 함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권 경영의 기준은 좀 명확합니다. 국내 실정법이 있을 것이고 국제 인권 규범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경우에는 사적 주체의 일부 이니셔티브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GRI라든지 이런 것들, ISO라든지 나름대로 국제 비영리 기구로서의 권위가 있겠습니다만 사적 주체의 일부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권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이 목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권 경영은 기업의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회복 구제를 제공해야 된다는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영역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법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경영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 제도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민사, 형사, 행정제재 및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본적으로 앞서의 사례를 살펴봤던 것처럼 일종의 사회공헌 활동에 불과합니다.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거칠게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어떤 피해, 기업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진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공헌을 한다든지 도네이션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활동들을 법률로서 제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기업과 인권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인권 경영 책임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권 경영 책임,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무엇이고 끝망 내에서의 책임도 함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행원칙과 이행원칙 제26조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더 다른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과 인권의 등장과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권 경영은 왜 논의하기 시작됐느냐, 그리고 국제 규범으로 어떻게 합의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다들 인권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국제 이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인권의 침해는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국경 내에서 무력을 독점하는 것이 국가 정부이고, 따라서 국가가 특정 개인의 인권 침해를 한다든지, 결국은 인권 침해는 주로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한 국가가 이 인권의 수범자로서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인권 보호 의무라고 하면 이것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권의 개념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아마도 세계화 과정에서 이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보다 더 큰 영향력과 규모를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다국적 기업과도 같은 액터들에게도 이제 국가나 정부처럼 인권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고요. 예컨대 초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국적 자본을 어떻게 규제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컨대 한국 기업이 필리핀에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경우에 과연 현지의 법을 준수해야 되는가, 국제인권 규범을 준수해야 되는가, 아니면 모국의 법을 준수해야 되는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나름의 원칙을 세워서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국제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듭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인데요. 예컨대 그 인권 침해와 위험의 외주화가 단순히 국내 차원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서 발생하는 것, 이러한 초국적 자본에 의한 인권 침해를 규율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기업과 인권이라는 개념이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A 기업의 필리핀 내 자회사가 현지에서 과도한 초과 노동으로 인권 침해를 야기한 경우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필리핀 현지로 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당연히 관할권 문제로 인해서 한국 정부가 필리핀 내 이슈에 대해서 개입하고 조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필리핀과 같은 이런 일부 국가에서는 사실 초과 근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상 개도국의 경우에 이러한 법들이 느슨하다라는 것이 있고, 따라서 이렇게 필리핀 내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에 한국에서는 할 수 없었던, 한국 실정법 내에서는 할 수 없었던 행위들을 이렇게 국외에서 할 경우에 이것을 허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과연 준법 차원에서 옳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기업이 한국 내에서 할 수 없었던 활동들, 사실상 한국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을 필리핀 내에 공장을 운영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서 사실 한국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경을 넘어서서 국내 실정법들을 경유하는, 국내 실정법들을 바이패싱하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이런 것들을 계속 허용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초국적 자본들을 규제하고자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된 것이고요.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이고, 이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라는 개념은 특별히 이행 원칙 전에도 상당히 통용되어 있던 것이고, 특별히 이행 원칙이 새로이 창설한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국가는 어떤 제3자의 인권 침해, 내지 개인과 사인 간의 관계에서도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인 간에 국가가 개입해서 특정 개인을 보호한다든지 제3자에 의한 인권 침해를 보호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로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이 경우에도 사실은 특별한 것을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에 준하는 어떤 인권 존중 책임을 기업에게 명시적으로 부과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이라는 것은 기업은 사업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인권을 존중할 책임의 존중이 의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약이 기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결부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기업과 인권 경영의 관점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원칙 차원에서 기업이 사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덧붙여 사업 활동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을 경우에 기업은 그 피해자에게 구제 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사법적인 차원, 비사법적인 차원에서 피해자가 회복 구제를 받을 수 있게끔 보조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상으로 담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은 다국적 기업과 같은 초국적 자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율할 건지에 대한 유엔 차원의 해결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국경 내 역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지 예방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약과도 같은 형태는 아니고요. 일종의 원칙으로서 조약보다는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오늘날 기업과 인권 차원에서는 이견이 없는 원칙으로서 OECD라든지 지역기구 유엔 유럽연합이라든지 널리 통용되고 인정받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이행 원칙의 핵심 사항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권에 관한 기업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한데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즉 인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을 더욱 강조한 것이고 또한 초국적 자본들이 일종의 개도국들의 느슨한 법을 남용해서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 차원에서 그것을 비판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원칙을 국제적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행 원칙에 따르면 예컨대 앞서 단순히 필리핀 현지법만 따르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이런 원칙을 근거로 비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원칙 이전에도 그것이 국제인권규범상으로 가능했겠습니다만 이런 이행 원칙으로 인해서 더욱 그것이 용이해졌다라고 좀 거칠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 충족 방법인데 기업은 어떻게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가? 이 인권 존중 책임 차원에서 기업이 얼마나 주의 의무를 기울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내지는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이행 원칙이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인권 실사를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그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 인권을 존중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인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인권 실사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의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구제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 방지, 완화, 대처하고 이를 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의 범인, 인적 범위 차원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국내 특정 국가의 관할권 영토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역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으로서 공급망 전체로 이 인적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경영의 인적 범위는 자사뿐만 아니라 자사와 사업 활동을 함께하고 자사의 영향력 범위 내에 존재하는 자회사, 협력회사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적 범위 차원에서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모든 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에 단순히 현지법만 준수하는 것으로 능사가 아니라 국제인권구범, 여기 말씀드리는 물적 범위 차원에서의 국제적으로 승인된 모든 인권들을 고려하고 준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컨대 이런 원칙으로 인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사례에서 그 필리핀에서 한국 A 기업이 필리핀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에 인권 침해가 발생했고 초과 노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이것을 한국 정부의 만일에 인권 실사가 법제화가 되어 있다면 그 한국 A 기업, 필리핀 현지 자회사의 모기업인 한국 기업에게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자회사에 대해서도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의 의무를 기울이라는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충족 방법에서의 인권 실사 구제 같은 것들은 오늘 사실 인권 경영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로 제가 이해를 하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권 실사의 단계는 보통의 경우 기업 책임 경영을 위한 OECD 기업 실사 지침 2018년에 나온 이 지침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을 참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이제 유럽연합에서 인권 경영,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법률의 형태로 제도화하는, 그러니까 인권 실사 법제화 법률안이 나왔는데요. 그 법률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인권 실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 기업 책임 경영을 위한 OECD 기업 실사 지침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에 가까운 것 같아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인권 실사에서 보시면 그 인권 실사 6단계에서 뭐 부정적 영향들을 식별하는, 뭐 잠재적 부작용을 확인한다,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단계에 3단계, 4단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5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2, 3, 4, 5단계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통상 인권 영향 평가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인권 영향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흔히 덴마크 인권기구의 인권 영향 평가 지침이 국제적으로 많은 신뢰를 받고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인권 실사 차원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구제 차원에서 어떻게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구제를 할 수 있는가? 이 이행 원칙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제, 보충 처리 메커니즘은 이렇게 매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옆에 분류는 정부 기반 그리고 비정부 기반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로축으로 보시면 사법적인 것 그리고 비사법적인 것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인데, 제가 이 자료는 추후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중요한 부분, 제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과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법적인 구제보다는 비사법적인 구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연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2011년에 물론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 2011년에 제정된 것은 아니고 2011년에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개정이 사실은 인권 경영 차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사례인데,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국내 연락사무소 NCP라는 것이 있고, 한국에도 현재 산업부 산하의 대한상사중재원이 이 국내 연락사무소의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인권 경영의 내용을 포섭하고 있고 이행 원칙과도 거의 흡사한 것이라고 편의상 이번 강의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역시도 이행 원칙과도 같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관련된 국제 인권 규범이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특정 기업이 위반을 했을 때 제3자,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곳들이 국내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노르웨이의 A라는 기업이 개도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면서 인권 침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개도국 내에 있는 시민사회 내지는 노르웨이에 있는 시민사회들이 협업해서 노르웨이 NCP 국내 연락사무소의 인권 침해, 역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사법적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신속하고 가장 빠른 것은 기업 자체 내의 권리 구제 메커니즘일 것입니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과 조사라든지 OECD의 국내 연락 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차상으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에 피해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은 이행 원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비정부 기반, 운영 기반의 구제 보충 처리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기업 자체의 권리 구제 메커니즘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권리 구제 메커니즘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법적이고 비사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주 빠르게 기업 차원에서 기업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는 표현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그 피해에 대한 회복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행 원칙과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실사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은 이 책임 충족 방법, 인권 실사 구제 파트를 법률의 형태로 제도화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행 원칙 제17조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요. 이것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중복이고 이행 원칙에 이제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읽어보거나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경영의 관점, 인권 경영과 그 기업과 인권은 기본적으로 인권 기반 접근을 기초로 한 것인데 그렇다면 인권 기반 접근은 무엇이냐? 그래서 사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권 기반 접근, 뭐 CSR의 영역에서도 인권 기반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ESG에도 인권 기반 접근. 그래서 인권 기반 접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념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일종의 마음대로 좀 남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경영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ESG라든지 CSR과 아주 크게 구분되는 지점은 바로 이 인권 기반 접근을 기초로 했느냐 안 했느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라는 표현은 사실 최근에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사업 활동 과정에서 누가 이해관계자냐라고 매핑을 해보면 기업 내 임직원도 되겠지만 당연히 지역사회, 시민사회, 정부, 넓게는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주민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당연히 이해관계자의 포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CSR과 ESG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와 인권 경영의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CSR 차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는 보통 이해관계자를 사실은 수혜자라고 보는 것 같고요. 수혜자라고 보는 반면에 인권 경영의 맥락에서는 이 인권 기반 접근에서는 이해관계자를 권리 주체자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 실사를 하는 과정, 그리고 구제 과정, 그리고 인권 영향 평가를 하는 과정 등에서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부정적 인권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가 이 기업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파트, 그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인 판단이 너무 개입되기 때문에 기업의 편의상 기업이 처리하기 쉽고 대처하기 쉬운 것들을 주요 인권 이슈로 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실사라든지 인권 경영의 과정, 인권 실사의 과정은 결국은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승인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엔에서는 기업과 인권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도 이제 그 권리 주체자를 중심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기업과 인권의 영역에서는 ESG과 CSR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해관계자를 권리 주체자로 보는 것이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인가 보장하지 않을 것인가는 기업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마땅히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행동 요청이 인권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앞서 그 국내 연락 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봤기 때문에
최근 이슈인데요. 그 텔레노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기업이고 노르웨이에서 텔레노르의 주요 사업은 이동통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인권 실사라든지 인권 영향 평가라든지 실무적으로 좀 제가 복잡한 몇 가지를 좀 도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만 편의상 기업의 사업 활동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식별하고 예방하고 뭐 대응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텔레노르라는 기업이 미얀마에 사업을 시작한 것이 2010년 초반입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에서 예컨대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군부 독재 세력이라든지 미얀마 내에서 이런 이동통신 사업 내지 특정 기술이 남용되어서 뭐 개인이라든지 인권 활동가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텔레노르 같은 경우는 미얀마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인권 영향 평가를 실제로 시작하고 그 인권 영향 평가 결과들을 보면서 미얀마의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2010년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얀마 군부 쿠데타라든지 미얀마 정세가 불안하니까 현재 텔레노르가 미얀마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있는 과정인데 최근에 이제 노르웨이 국내 연락 사무소에 노르웨이 시민사회들이 텔레노르를 국내 연락 사무소에 이제 진정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진정을 제기한 이유는 이 텔레노르가 미얀마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매각하는데 M1이라는 레바논 주주가 많은 M1이라는 기업에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M1이라는 기업이 군부 세력과 결탁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이 개인정보, 통화 기록 등도 함께 매각의 대상으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사업을 그 군부 세력과 결탁하고 있는 기업에 매각할 경우에 인권 활동가라든지 개인 등 여러 가지 민감한 정보들도 함께 매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사업 매각 이후에 이런 이동통신 기술과 기타 이런 특정 기술들이 인권 활동가를 압박하는데 남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인권 영향 평가, 인권 실사를 시행하고 어떠한 잠재적 인권 이슈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노르웨이 시민사회 측에서 텔레노르에 요청하고 이를 국내 연락 사무소에 진정한 상황이라고 보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인권 실사라든지 인권 영향 평가라는 개념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이영원 측에서 기업이 어떻게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야기, 기여, 직접 연결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행위의 태양에 해당하는데 야기, 기여, 직접 연결 이런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기한 사례는 아주 앞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오염물질을 방출해서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직접적으로 야기한 우리가 흔히 기업이 어떻게 인권 침해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고요. 알고 있는 것들이고 이행 원칙으로 인해서 좀 더 새로운 것들, 범위적으로 확장된 것은 아마도 이 기여한 것과 직접 연결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여한 것은 뭐 예컨대 협력사에 과도한 요구를 해서 노동 기준을 위반하도록 한다든지 혹은 정부의 인터넷 정보를 제공해 반체제 인사 박해에 기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직접 연결됐다는 것은 뭐 예컨대 은행이 불법적 강제 퇴거를 수행하는 개발업체에 대출을 제공한다든지 인신매매 의혹이 있는 인권 침해 기록이 있는 회사와 합작 사업을 한다든지 함께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계약 관계를 통해서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인권 침해를 이전에 야기했던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들과 함께 합작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런 인권 침해를 묵인하는 교사 방조에 해당한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아마 기여한, 직접 연결된 이라는 개념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라나플라자 붕괴 사고가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H&M이라든지 유럽의 유명한 패션 브랜드들이 이제 방글라데시에 이렇게 일정 부분 그 프로덕션 라인을 외주화한 것인데 결국은 값싼 노동력을 계속해서 원했던 것이고 좀 더 빠르게 생산하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급망 내에서 가장 크게 이익을 보았을 이런 글로벌 차원의 유명 패션 브랜드들이 결국은 이런 붕괴 사고를 촉발하지 않았느냐, 가속화시키지 않았느냐라는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행 원칙 차원에서는 물론 계약 관계를 통해서 단순히 직접적으로 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이런 노동 기준 위반을 한다든지 과도한 요구를 해서 결국은 협력사 차원에서 이러한 인권 침해를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행 원칙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례인데 유니클로의 신장 위구르 면화 사용인데 이게 작년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신장 위구르에서 이제 생산된 면화가 신장 위구르의 강제 노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강제 노동을 기반으로 한 생산된 면화를 수입해서 유니클로는 옷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클로에서 값이 싸기 때문에 아마도 신장 위구르의 면화를 사용했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결국은 직접 연결된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망 차원에서 어떠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인권 이슈가 없는 그런 원재료들을 수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다국적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인권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클로가 신장 위구르의 면화를 사용했다. 결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을 계속해서 지속하는데 묵인했다. 교사 방조했다라고 해석한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등지에서는 유니클로의 제품을 수입 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리고 올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관세법에 의해서 바로 수입 금지 처분을 내리는 법이 지금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현재 그 동일한 비슷한 내용의 법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말씀드린 것이죠. 이제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강제 노동이 섞여 들어간 면화를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 단순히 값싼 이유로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이익을 본 것은 기본적으로 교사 방조에 해당한다, 묵인한 것이다. 인권 실사, 인권 영향 평가를 혹은 사업 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에서도 인권 경영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해외에서 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사실은 기업과 인권 경영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인권 경영을 공부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UN OHCHR UN 최고인권 대표사무소에 기업과 인권팀이 있고요. 그 기업과 인권팀이 사실상 이행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과 인권과 관련된 내지는 기업과 인권 관련 결의안에서의 어떤 연구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한국에 2019년에 들어와서 한국 대기업들 일부와 컨설테이션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업들의 경우에 특별히 인권 경영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거나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컨설테이션을 하면서 일종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제의들도 OHCHR 팀에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한국 기업들이 특별히 그에 응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불과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에서 별도의 인권 경영 보고서를 발간할 만큼 사실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사실 인권 경영 나름 정책들을 발간하고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인권 영향 평가도 실시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유의미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는 인권 경영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과는 변론으로 그 2019년의 온도와는 전혀 다르게 인권 경영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에서 사실은 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이 법률의 형태로 의무 제도화가 되었는데 이행 원칙이 이제 2011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국내 연락 사무소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인권 챕터가 삽입됐던 건 2011년이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제 기업 실사 의무화법이 2017년에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실사 의무화법이 있었기는 했습니다만 모든 국제적으로 승인된 모든 인권을 이제 검토하는 커버하는 실사법은 2017년에 프랑스 기업 실사 의무화법이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독일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 노르웨이 기업 실사 의무화법이 제정됐고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금 이사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의회 차원에서는 현재 승인 1차 심의가 끝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2022년에 유럽 연합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안이 2월에 공개가 돼서 지금 현재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초반에 이제 2011년에 이행 원칙이 나오던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자발적 영역에 좀 더 무게를 뒀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서 지금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타율적으로 즉 법제화해야 된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의 피해자 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행 원칙 이후에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결국은 이것을 기업에게 자발적인 영역으로 맡겨둬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최근에 이러한 법제화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과 난제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도국에 거주하는 인권 피해자가 선진국에 소재하는 다국적 기업의 모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네,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두 번째는 실사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입증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할 수 있을까? 입증 책임 전환 또는 경감인데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 피해자가 이러한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시면 피해자가 이러한 본인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정보 접근권 차원에서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컨대 이 역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앞서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예컨대 그 개도국의 어떤 노동자가 인권 침해를 경험했을 경우, 피해를 봤을 경우에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피해를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국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접근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행 원칙 최근에 특히 이제 기업과 인권 조약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서 가장 지금 두드러지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기업이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 않는가 내지는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법의 억지력을 위해서 기업의 형사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기업이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에 이제 최고 경영자 CEO 차원에서 뭐 이렇게 어떤 뭐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CEO 차원 최고 경영자가 그러한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기업 법인 자체 어떤 형벌 내지 형사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내용들도 현재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하면 길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포괄적 실사법이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승인된 모든 인권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산업군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일부 실사법들이 있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실사법으로 볼 수 있는가는 변론으로 예컨대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이라든지 유럽연합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이라든지 분쟁동물 실사 의무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실사의무화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분쟁 강물이라든지 이런 특정 산업에 국한해서 실사 의무를 부과하거나 뭐 네덜란드 그 아동노동이라든지 현대적 노예법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정 인권 이슈에만 국한된 실사법들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모든 인권 그리고 모든 산업군에 걸쳐서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 하단에 신한은행의 현대판 노예 제도에 대한 정책인데 이것이 호주의 현대적 노예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낸 정책으로 이것을 신한은행 차원에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공시된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인권경영과 그 국내외 해외 법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 50분을 거의 채워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그 사설을 썼던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것도 함께 나중에 추후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프랑스 실사 의무화법이 2017년에 제정됐습니다만 실제로 이행된 것이 2019년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시행됐고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해졌는데요. 여튼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최근 계속해서 이 프랑스 실사의무화법을 기초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점차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공유를 드릴 때 제가 한번 썼던 글을 한번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 내용도 지금 시간 관계상 충분히 살펴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뭐 공공조달 차원에서의 어떤 행정제재, 뭐 그리고 과태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독일 실사의무화법들을 보면은 피해자가 아닌 시민사회나 노동조합이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이런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끔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사례를 보시면 이해관계자를 권리주체자로 상정하고 그 권리주체자들이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인권 이슈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이해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획기적인 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G7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모두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매년 진행하고 있는 정상회의고 이 정상회의에서 거듭 확인되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환경, 노동에 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이행 원칙과 다국적 기업 선언, ILO 다국적 기업 선언이라든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실사 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매번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일이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제정한 바 있고 보시면 2022년에 G7 의장국이 독일이었습니다. 올해 독일이 의장국이었고요. 내년에 의장국이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올해 2022년 일본 실사 가이드라인이 연성법의 형태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통과가 됐고요. 일본도 한국과도 같이 정부 부처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편이긴 합니다만 일본의 경제 산업성과 외무성에서 강력하게 일본 실사 정책 규범화를 추진한 결과물로서 이 일본 실사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최근에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에서 일본 측 이제 경제 산업성 외무성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그들의 어떤 성과물들을 공유하고 앞으로 법제화도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앞서 사례에서 2021년에 유니클로가 신장 위구르 면허 사건으로 인해서 수익 금지 처분을 경험한 바도 있고 이런 주요국에서 입법되고 있는 이런 인권 실사 의무화법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리고 국내 기업을 보호하려면 이제 정부 부처 차원에서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배포하고 또한 종래에는 법제화를 해서 해외 규제, 유럽연합 규제에 대해서도 그와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과 인식에서 이러한 이제 그것이 아마 동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례를 살펴보시면 유럽연합 주요국에서 법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최근에 하원에서 지금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무역 장벽이라고 해서 사실은 뭐 AI 규제법이다, 뭐 소셜 텍소노미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한국 기업에게 무역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제재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런 인권이라는 이제 대의를 기초로 해서 사실은 중국 제재 차원에서 이런 규제책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컨선이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금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 지금 국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거는 사실 Q&A로 제가 받아봤던 내용에서 나왔기 때문에 Q&A를 받으면서 이 마지막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강의는 지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